안녕하세요. 2019년 지방직 행정법 총론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에서 저랑 한 3번, 4번을 같이 보죠. 건축법상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신고를 했더니 신고를 안 받아줘요. 그러면 신고 없이 건축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죠. 이행 강제금이나 철거 명령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이 있는 처분이죠. 이 처분이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불이익이 가게 되면 그것을 취소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하게 된다. 옳습니다. 4번 질문.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양도에 의한 지휘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 행위는 단순히 양도 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법률 효과에 의해서 영업을 승계했다라는 사실에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허가자 변경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처분이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가 있었어요. 어떤 권리가 사업권이 있었는데 이 사업권이 이제 더 이상 갑이 아니라 을로 사업권자가 넘어간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지금 불이익이 발생하잖아요. 영업 지위의 양도는 종전의 영업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처분에 해당하게 된다. 다음 2번 문제 갑니다. 2번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과 관련돼서 특별히 중요한 것들이 없고 1번을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행정청이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하여 적정 통보를 한 것만으로는 사업 부지에 대한 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자, 폐기물 사업과 관련돼서 어떤 사람이 폐기물을 이제 매립하려는 거죠. 이거 하려고 하는데 네 사업 적정하다, 적정 통보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해서 갔더니 그 토지는 국토 계획 변경과 관련돼서 거부한다.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자기가 준비했던 것들이 사업이 다 무산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뭘 주장하냐면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하는 거예요. 신뢰보호.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신뢰보호가 있잖아요. 따라서 행정청 너가 먼저 선행행위로 적정하다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후행행위로 거부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내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과연 이게 가능하느냐. 보호할 만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허가해 주겠다. 이 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라는 공적인 견해 표명 여기 앞에서 있어야만 그게 신뢰 보호가 되는데 이 적정 통보 제도와 폐기물 적정 통보 제도와 국토 계획 변경 제도는 전혀 추구하는 목적이 전혀 다른 이질적인 제도이다. 양자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신뢰를 형성한 것은 네 잘못이지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신뢰는 보호되지 않는다. 자, 다음 3번 문제로 갑시다. 행정입법에 관한 문제이죠. 행정입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죠. 그래서 위임명령은 국민의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모법의 위임을 받아서 어떤 법규사항, 새로운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법규사항이라는 건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집행명령은 단순한 집행 절차만을 규정할 뿐이에요. 이런 점이 차이다. 그래서 1번 질문.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새로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할 수 없다. 옳죠. 그 위임명령에서만 정할 수 있을 뿐이지 집행명령에서는 그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정할 수 없다. 그래서 3번과도 연결이 돼요. 3번을 봅시다.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모순 저촉되지 않는 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요. 국민의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정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절차를 규정한 거기 때문에 이 모법이 위임을 해서 위임 명령이 발령될 수도 있고 모법에 따라서 모법을 실행하기 위한 집행 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데 이 위임 명령은 모법이 사라지면 위임 명령도 효력을 상실해요. 이게 새로운
권리 의무를 규정한 거기 때문에 이 근거가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법이 효력을 상실하면 위임명령도 사라진다. 하지만 집행명령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새로운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모법이 사라져도 집행명령은 효력을 여전히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명령과 위임명령을 양자를 구별해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는 강학상 허가에 관한 문제예요. 허가에서 2번을 한번 살펴보죠. 갑이 허가를 신청한 이후에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행정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갑에게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는가? 쟁점은 과연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언제냐? 신청한 때의 어떤 법을 가지고 적법 여부를 판단하느냐, 아니면 허가, 즉 처분할 때의 법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처분시의 근거, 처분시의 법의 근거에 따라 발령하면 되는 것이지. 따라서 신청할 때에는 허가가 법에 의해서 가능했다 하더라도 처분할 때 신청과 처분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죠. 처분할 때에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허가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불허가가 난다 하더라도 그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는 얘기예요. 원칙적인 모습이 처분할 때를 기준으로 하니까. 다만 단지 부당하게 이 기간을 행정청이 부당하게 늘려가지고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예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할 건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같이 보죠. 갑에게 허가가 부여된 이후에 을에게 또다시 신규 허가가 행하여진 경우 갑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신규 허가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인가? 이 허가와 특허의 차이점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갑에게 어떤 A라는 지역에서 어떤 영업을 할 수 있는 목욕탕을 할 수 있는 목욕탕 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열심히 이제 목욕탕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옆 동네에 바로 옆에 100m 옆에 을이 또 목욕탕 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럼 갑이 입장에서 아니 이 좁은 지역에서 좀 손님들도 많지 않은데 너도 영업을 하면 내가 침해된다라고 해서 관청에다가 행정청에 얘 영업 허가를 취소해달라, 얘는 해주지 말아라,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행정청이 얘한테 허가해 준 것이 얘한테 해준 거예요. 이 을한테 해준 허가가 나의 권리를 침해한다, 나한테 불이익이 있다. 자, 이렇게 법적인 불이익이어야 돼요. 물론 경제적인 불이익은 있죠. 장사가 잘 안 될 테니까.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법적인 불이익을 말해요. 과연 법적인 불이익이 있느냐? 이런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이 허가가 말 그대로 강학상 허가라면 법적인 불이익이 없고 특허라면 법적인 불이익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허가는 모든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원래 자연적으로 누구나 자유인데 일반적으로 금지했다가 그 금지를 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너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허가해 줄 당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 미리 예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을한테 한 것은 너의 어떤 법적 지위에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봐요. 하지만 특허는 너만 해 이렇게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하라고 해놓고 다른 사람을 주는 건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허가와 특허를 구별해가지고 제3자에게 행정행위가 발령됐을 때 그 제3자에 대한 행정행위가 나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처분인가, 허가와 특허가 다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로 갑시다. 5번 문제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문제에서 1번 문제를 보죠.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해무효 여부가 성결 문제가 되는 때에는 당해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을 할 수 있는가? 곤란하죠. 자 보세요. 민사소송,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으로 해야 돼요.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또는 무효다라고 확인하는 이런 것들은 행정소송의 권한이에요. 행정소송에서 다루는 것이다. 민사소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처분이 둘로 나누죠. 처분이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경우와 무효 사유에 불과한 경우 나눠가지고 그 처분이 무효 사유라면 이것을 전제로 해서 또 국민의 어떤 1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이런 건 할 수가 있어요. 처분이 무효 사유라면 무효를 전제로 해서 돈 받을 권리, 이게 사법상 권리죠. 민법상 권리, 사법상 권리 유무를 판단할 수 있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행정행위 효력이 아니라 사법상, 민법상 권리의 효력은 할 수 있다. 무효일 때. 그러나 이것도 행정처분이 취소일 때는 이것도 인정되지 않아요. 그걸 행정행위의 공정력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죠. 어쨌든 어려운 말 할 거 없이 취소 사유일 때는 이것도 안 된다. 하지만 무효 사유는 사법상 권리의 효력은 얘기할 수 있다. 사법상 권리 있는지는. 그러나 행정행위의 효력 자체를 민사소송으로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 6번 문제로 갑니다. 6번은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1번 지문을 보면 도로 점용 허가의 점용 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도로를 점용하도록 허가해 줬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죠?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기간이죠, 기간. 이게 가장 본질적인 요소예요. 따라서 이런 본질적인 요소에 어떤 위법이 있다라면 전체가, 행정행위 전체가 뭐예요? 당연하겠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위법이 있으면 그것만 떨궈내면 돼요. 그러나 그게 단순히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 몸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게 없으면 나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체인 행정행위 전체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위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번 문제를 보죠. 공유수면 매립 준공허가 처분을 하면서 인가처분을 하면서 매립지 일부에 대해서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귀속 처분은 부담에 해당하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이 될 수 있는가? 자, 부관 중에서 부담만큼은 혹을 붙인 부관 중에서 부담만큼은 독립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부담일 때 그래, 부담일 때. 그런데 과연 이 사안이 부담이냐? 이게 쟁점이에요. 매립, 바다를 막는 거죠. 간척 사업을 해서 바다를 막으면 땅이 생기잖아요. 너한테 특별히 너한테 혜택을 줄게. 바다 막아. 시키고 대신에 바다 막으면 나오는 땅 일부는 국가가 먹어야 되겠어. 매립지 일부를 국가한테 공짜로 귀속시켜. 이렇게 정한 것이 부담이냐? 국가한테 헌납할 의무를 지는 부담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일부 배제하는 것이다라고 봐요. 이게 부관이 아니라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효력의 일부 배제에 해당한다. 일부 배제 이것은 독립한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오직 독립한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담만 대상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부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가 됩니다. 다음 7번 문제로 가죠. 7번은 사례 문제네요. 갑은 관할 행정청이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가 수반되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고 건축 기간 동안 자재 등을 도로에 불법 적치하지 말 것을 부관을 붙여서 건축 허가를 했다. 자, 본체인 행정행위는 허가를 해준 거예요. 허가. 대신에 거기에다가 혹을 붙였어요. 부관. 도로에 불법 적치하지 마라. 무슨 말? 도로에다가 물건 쌓아놓지 말아라. 건축은 해도 되는데 물건은 쌓아놓지 말아라. 부작이죠. 쌓아놓지 말아라. 라는 부작위 의무를 명령한 거죠. 명령. 부작위 의무를 부담시켰어요. 다음 그 경우에 관한 설명에서 먼저 2번과 관련된 내용을 봅시다. 2번. 위 건축허가, 이것과는 좀 달라요. 사안과는 전혀 다른 건축허가에 대해서 건축주를 을로 변경하는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가 요건을 갖춰 행해졌더라도 신고를 거부한 경우, 즉 건축주가 갑인데 이 건축주를
을로 바꾸고 싶다. 팔아 넘긴 거죠. 건물을 짓다가 팔아 넘겼어요. 이제 갑은 집에 가고 을이 대신 이어받아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 건축주 명의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근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했어요. 명의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수리를 거부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이게 문제예요. 자, 처분이 되려면 불이익이 발생해야 돼요. 법적인 불이익이 이 사람한테 있느냐? 있어요. 건축주 명의가 됐는 자, 그 건축주는 뭘 만들 수 있냐면 그 건축주만이 대장을 만들 수 있어요. 대장의 기재가 돼요. 건축주로. 그럼 이 대장을 만들면 건축물 대장을 만들면 이 대장을 기초로 해서 건물이 완성되면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보존 등기라고 쉽게 말하면 소유권 등기를. 따라서 건축주가 대장을 만들어서 등기, 이게 최종적인 목표잖아요. 건물을 지어가지고 등기하는 게. 근데 이걸 다 못하게 돼. 을이 이걸 다 못하게 돼. 그러면 불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 처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설 좀 참고하는 걸로 하고 8번으로 가죠.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이에요. 행정행위 취소에서 기억을 보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지급 결정을 변경 취소하는 처분과 처분의 터잡아 잘못 지급된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경우에 지급 결정을 변경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면 그의 터잡은 징수 처분도 적법하다고 해야 할 것인가? 즉 지급 결정을 변경 취소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돈을 쉽게 말하면 급여를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매달 한 30만 원씩 주기로 했다. 그래서 잘 받고 있는데 취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돈이 안 들어오죠. 이것은 이미 급여를 받는 사람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득권을 소멸시키는 처분이에요. 소멸시키는 처분. 그런 처분과 그런 처분에 터잡아서 잘못된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 즉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기득권을 이 첫 번째 처분은 기득권을 소멸시키는 처분. 즉 그 효력이 장래를 향해서 발생해. 장래. 앞으로는 못 받겠구나. 그동안은 받았는데 앞으로는 못 받겠구나. 근데 이 뒷부분에 있는 것은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징수하는 처분. 잘못 지급됐다. 너 받은 거 토해내라는 거. 토해내라. 이건 어디를 향해요? 과거를 향해요. 과거. 소급해서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은 돈을 앞으로 못 받는 거랑 지금까지 받은 거 토해내라는 거 어떤 게 더 불이익해요? 토해내는 게 더 크죠. 지금 다 써버리고 없는데 앞으로 못 받으면 절약하면서 쓰면 되지만 이미 써버린 걸 토해내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토해내요? 더 불이익이 크다는 거예요. 똑같은 액수라도 과거에 있었던 걸 토해내는 것은 훨씬 불이익이 크다. 따라서 이 두 개를 똑같은 수준으로 비교 형량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토해내는 것은 더 큰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형량을 달리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다음 9번 문제로 가서 9번은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행정 절차에서 2번을 살펴보죠. 묘지공원과 화장장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 건립추진위원회, 추모공원 건립추진협의회, 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가? 이거 문제예요. 자, 어떤 행정청이 공청회를 열 때는 이 공청회를 행정청이 열 때는 당연히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게 돼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돼요. 근데 이 사안이 과연 그렇게 준수해야 되는 사안이냐? 여기는 이게 키예요. 자, 추모공원 건립 추진 협의회. 이 협의회가 행정청이냐? 이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한 것인데 여기에는 누가 구성원이 되냐면 여기에 일반 개인 기업
어떤 단체 이런 거 얘네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주체가 된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얘들은 행정청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일반 개인 사업을 국가 서울시가 도와줘서 같이 협동해 가지고 하는 협의회예요.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준수해야 되나요? 여러분 개인들이 할 때 아니죠. 마찬가지 이건 그냥 일반 사 단체, 개인 단체가 한 걸로 보기 때문에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다음 10번 문제는 행정 대집행에 관한 문제이죠. 그중에 2번을 살펴보죠. 건물의 점유자이면서 철거 의무자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건물 소유자인가요? 여러분 보통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살지만 보통 남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남의 집에서 내가 임대인, 임차해서 산다라고 한다면 나는 거기에 살고 있고 집주인은 따로 있죠. 보통 집주인이 갑이니까 집주인을 갑이라고 하고 내가 거기서 누워서 지금 자고 있는데 이 누워서 자는 나는 점유자라고 그래요. 점유자. 그리고 집주인은 소유자이죠. 따라서 이 건물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철거한다라고 하면 내가 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니죠. 건물 소유자, 이 사람이 철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기 물건이니까 철거권자예요. 그러나 나는 점유자이죠. 따라서 국가가 어떤 이 불법 건물이다라고 철거 명령을 내릴 때에는 얘한테 명령을 내려요. 얘한테 철거. 그럼 나는 이 철거 명령에 응할 필요가 없죠. 그럼 나는 거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철거하려면 이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려면 별도로 퇴거 명령을 또 받아야 돼요. 이렇게 어떤 철거권자와 점유자가 서로 다르다라면 철거 명령과 퇴거 명령을 별도로 받아요. 두 개가. 그런데 이 사안처럼 집주인이 거기에 살고 있다. 임대차를 하지 않고 소유자가 내 집에서 내가 살아요. 그래서 갑이 점유자, 이 철거권자와 점유자가 같은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는 이 철거 명령 안에 이 퇴거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요. 따라서 이 퇴거 명령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이 철거 명령만 받으면 되지 별도로 이 퇴거와 관련된 권한, 그걸 집행 권한이라고 하는데 별도로 퇴거와 관련된 집행 권한은 필요가 없다. 부수적 절차로 철거하기 위한 부수적 절차로 얼마든지 퇴거를 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점유자가 동시에 철거 의무자인 때에는 건물 철거 명령에 따른 철거 의무에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따로 집행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 이 부수적 절차로 바로 집행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다음 11번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관한 내용인데 1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좀 재미없죠. 이렇게 조문을 암기해야 되니까. 그래도 좀 열심히 개별 조문들을 암기합시다. 1번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 의무. 자, 법에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조례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 그렇다는 얘기예요. 조례도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조례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은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4번을 문제 보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자, 과태료가 나왔어요. 내가 침 뱉었다 해가지고 과태료가 나왔어요. 그럼 과태료에 대해서 이의제기 기간이 있어요. 이의제기, 나 침 뱉은 거 아니다. 내가 지금 고의로 뱉은 게 아니라 잠깐 이렇게 하품하다가 떨어진 거다. 나 너무 억울하다.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의제기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요. 효력을 상실. 없어져요. 이게 없어져.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의제기하면 없어지면 좋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과태료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하면 그냥 끝나는 거고 납부해서 끝나고 이의제기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넘어가요. 다음 절차로 넘어간다. 바로 효력을 상실하고 과태료는 효력을 상실하고 정말 과태료 부과가 적법한지 아닌지 재판 절차로 넘어가요. 과태료 재판
결국 내게 돼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과태료 재판 절차로 넘어간다. 중요한 것은 이의 제기를 하는 순간 과태료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음 12번 행정심판법에 관한 내용에서 1번을 한번 보죠.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당사자가 법을 모르기 때문에 나 억울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법을 몰라요. 그냥 억울하다고만 하지 뭐 왜 어떤 이유로 억울한지 사실을 얘기하잖아. 그래도 알아가지고 알아서 구제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직권 탐지라고 그래. 이런 것들을 직권으로. 그러나 민사소송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라고 해서 당사자가 주장한 것, 판사는 중립적인 심판만을 봐요. 양쪽에 어느 편을 들 수가 없고. 하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부가 잘못한 것을 자기가 시정을 해서 법치주의, 법치국가를 이루는데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들이 주장하지 않아도 뭔가 잘못됐다라면 직권으로 판단해서 시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3번으로 가죠. 행정소송에 관한 문제에서 1번 질문을 봅시다. 검사의 불기소 결정, 즉 불기소 처분이라고 하죠.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되어 항고소송,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검찰청법이라고.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고 그래도 억울하면 재정처분이라고 해서 뭐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검사의 원래 검사만 기소할 수 있는데 이 법원에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아도 기소한 것처럼 만들어주는 재정처분제도. 어쨌든 검찰청법에 따로 어떤 불복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상의 어떤 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14번의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해서 보죠. 1번과 3번을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구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 여러분이 이제 시골에 살고 있어요. 그랬는데 옆에 막 공장이 막 매연 막 쏟아지는 공장이 들어온다고 해봐요. 그러면 생활권 침해로 힘들어지죠. 따라서 그것이 적법한 거, 환경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인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 절차는 필수 절차예요. 필수.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으면 환경권 침해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공해, 물 오염되고 해서 이런 승인 처분을 한 경우에 그 처분은 당연무효다. 당연무효죠. 지하수가 오염되고 해서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한번 잘못되면 환경영향평가 잘못해가지고 또는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잘못된 어떤 사업 허가가 나가거나 하게 되면 국민의 어떤 건강과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에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은 무효 사유가 돼요. 무효. 따라서 머릿속에 기억합시다. 환경영향평가는 생명신체, 국민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반하게 되면 당연 무효가 된다. 그 처분은. 그러나 행정청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 자, 교통영향평가. 우리 그 어떤 백화점이 들어선다. 주변에 어떤 큰 마트가 들어선다. 그럼 교통이 마비가 돼서 좀 불편할 수 있죠. 그렇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불편할 뿐이죠. 그래서 이러한 위법,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은 위법. 이것은 우리가 죽을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그런 위법 사유가 아니라 약한 위법 사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당연무효인 거 아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단순한 취소 사유, 단순한 위법 사유에 불과하지 중대 명백한 무효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 15번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1번 질문을 보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는가? 자, 어떤 공익사업을 도로를 확장하거나 뭐 공원을 짓거나 해서 땅을 이제 강제로 뺐죠. 그걸 수용이라고 하죠. 수용해 뺏어서 사업을 했는데 땅이 남았어요. 남아서 그 땅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만한 땅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땅이 있는데 국가에서는 이 땅이 필요해요. 이 땅이 도로를 이렇게 나니까 그래서 이만큼만 필요해. 그래서 이만큼만 살려고 그래요. 이만큼만 국가에서 수용을 하는 거야. 근데 이만큼 이 짜투리를 원래 갑의 소유였죠. 우리 같은 개인들. 이걸 잔여지라고 그래요. 이 잔여지는 쓸모가 없어요. 아니 국가가 얘기하기를 나는 이만큼만 필요하니까 이만큼만 수용할 거야. 곤란하겠죠. 이것도 사줘야지. 이것도 사줘야지. 이걸 이렇게 청구하는 거 이거 잔여지 수용 청구예요. 수용 청구. 자, 국가가 이만큼만 수용했어도 이 짜투리 부분도 사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 이것을 법에서는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형성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수용돼 버려요. 이 수용 청구권을 행사하는 순간 수용된다는 이것도 같이 수용된 걸로 돼요. 원래 수용 처분은 여기까지 났지만 이 짜투리까지도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 자,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라면 그만큼에 대해서 보상금을 더 줘야 되는 거죠. 이 보상금을 저 짜투리에 대한 보상금을 증액시켜줘야 돼. 보상금을 증액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잔여지를 수용 청구할 수 있는가? 같은 말이에요. 보상금을 증액시킬 수 있는가?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거죠. 돈과 관련된 중요한 우리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항고소송 처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15번을 받고 4번을 하나 더 볼까요? 15번, 4번. 공유수면 매립허가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직접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관행어업권자가 공유수면 매립허가의 고시를 이유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이 공유수면은 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다를 매립해서 간척지 땅으로 만든다라고 지금 사업 계획을 고시했어요. 지금 어떤 기업에다가 간척지 사업을 하겠다, 새만금을 맡겠다라고 고시.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부들이 어디 갔어요? 관행어업권자, 관행적으로 거기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 이 자들이 야 큰일 났다, 보상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는 바로 매립이 되는 게 아니죠. 이건 그냥 계획이에요. 말 그대로 계획은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는 얘들이 어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어떤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게 아니다.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처분이 있어야 그 처분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거지. 이 고시만으로는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어떤 효과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고시 자체를 이유로 해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16번. 16번은 행정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문제로 1번을 한번 같이 살펴보죠.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된다. 원래 국민의 입장에서 피고를 판단해요. 나한테 어떤 처분을 한 사람, 나한테 처분을 한 놈, 그 놈을 피고로 삼는 거예요. 그게 행정청이죠. 그런데 이 피대리, 쉽게 말하면 여러분 대리인 선임해 본 적 있나요? 어떤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기거나 하는 게 그런 게 대리인데 사건을 맡긴 사람이 피대리인이에요. 피대리 행정청. 쉽게 말하면 숨어 있는 자예요. 내부에 밖에 드러나지 않고 내부에 숨어 있는 이 대리의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예외로 피고로 된다는 얘기예요. 피고로. 원래는 국민의 입장에서 외부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피고가 돼야 되는데 이 대리와 관련해서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것이다. 좀 예외적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7번의 이행 강제금과 관련된 판례를 볼까요? 1번 질문. 이행 강제금은 과거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행해라 했더니 이행 안 해요. 그럼 하루에 얼마씩 돈을 강제 징수하게 만드는 거죠. 과거의 불이행, 오늘 지났는데 이행 안 했어. 또 내일 지나도 이행 안 해. 그럼 과거의 불이행에 대해서 제재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 자, 이행 강제금이 지금 3개월치가 밀렸어요. 그래서 계속 돈도 안 내고 의무도 이행 안 해. 그러다가 이제 3개월 지나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안 되겠다. 의무 이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러면 지금까지 3개월치 이행 안 한 거, 그 기간을 지나서 이행했다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행 강제금은 심리적인 압박, 또 이행 안 하면 돈을 내야 되니까 심리적인 압박을 줘서 간접적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예요. 즉, 돈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행 강제금은 돈 그거 얼마 받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실현시키는, 이행을 하게 만드는 압박식. 걔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압박을 줘서 이행을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따라서 얘가 뒤늦게라도 기간이 지났지만 이행하면 목적을 달성했어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돈 받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겠어요. 그래서 돈은 징수할 수가 없다.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음 18번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서 3번을 한번 체크해보죠.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가? 이게 쟁점이죠. 자, 보안관찰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보안사범이에요. 보안사범. 보안사범은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대상자들의 대표적인 게 간첩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을 위롭게, 적국을 위롭게 하거나 이런 스파이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관한 정보예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죠.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라고 봅니다. 다음 19번.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중에서 조금 쉽지 않은데 3번을 한번 같이 살펴보죠.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 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기책 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축 허가 철회 신청을 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청이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좀 복잡하죠? 봅시다. 토지 소유자가 갑이에요. 내가 갑이 토지를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갑이 이제 을하고 계약을 맺어서 을아, 내가 이제 땅이 굉장히 넓고 놀고 있는데 여기 건물을 좀 짓고 영업을 해서 거기에 내가 토지 임대료도 내고 해라라고 이게 나대지에 이게 이제 위에 건물이 없는 땅에 을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을이 그래? 그럼 여기서 공장을 지어야지. 그래서 공장 등의 어떤 건축 허가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허가가 났어요. 건축 허가가. 그런데 얘가 마음이 변한 거죠. 을이 공장은 안 짓겠다. 거기 지어봐야 뭐 장사도 안 될 것 같고 해서 없던 걸로 하자. 없었어요. 그럼 이제 얘는 안 되겠어요. 이걸 다른 이제 백화점을 짓거나 아니면 논밭으로 하거나 뭐 다른 식으로 어떻게 토지를 이용하고 싶은데 이게 건축 허가, 공장 건축 등의 어떤 허가가 났으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건축할 수 없는 지금 손해가 있죠. 이게 불이익이에요. 따라서 이 건축 허가, 자기한테 난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난 건축 허가지만 이걸 취소해달라, 이 건축 허가 없애달라, 철회해달라라고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거죠. 따라서 그 법률상 이익을 거부한 건 나한테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20번을 보죠.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이에요. 기억 문제를 봅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다. 내가 어떤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의 침해, 기본권의 어떤 그 제한을 받았어요. 내가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그래서 적법하게 헌법소원도 청구기간이 있어요. 적법하게 헌법소원을 제기했어. 나는 적법하게 했어. 근데 이 재판관이 잠깐 헷가닥 해가지고 기간이 지났네 라고 해서 각하를 해버렸어요. 각하해서 결국 오고 가고 하다가 기간이 이제 다 지나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가 없어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디다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헌법재판소가 최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 상급 법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복 절차가 없다는 얘기예요. 확정돼 버려요. 권리구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해줘야 되는데 청구기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났다고 각하해서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상실됐죠. 손해. 그러면 그 손해는 어떻게 해결하죠?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 이 헌법재판소 기관도 공기관이니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을 생략하고도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더 이상 불복 절차가 없는 국가기관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자는 사법상의 구제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돈으로, 마지막 수단이죠. 돈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디귿 지문을 같이 보죠. 법령의 위탁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집행을 수권받은 한국토지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공무원에 해당하는가? 국가배상 책임은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단체 얘네들이 불법한 행위로 우리 같은 개인에게, 우리 같은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할 수도 있고 또 그 소속 공무원이 했을 때도 가능해요. 근데 이게 토지공사가 공무원이냐? 아니죠. 이 공공단체, 즉 행정 주체다. 행정 주체이지 여기에 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중요한 뼈대 위주로 해서 해설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저와 함께 풀어보지 않은 것들은 해설지에 상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